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임플란트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올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수급 개선의 이면에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확대와 각 상장 기업의 호실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웅이 대웅제약의 주식 26,455주를 매입한다고 13일 공시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연매출 1조 원 클럽에 가입한 뒤 올해도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의 고른 매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에 대한 대웅의 지분율은 40.96%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카페24가 1분기 실적 부진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카페24는 1분기 영업이익이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5% 줄었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35.9% 늘어난 497억 원, 당기순이익은 58.9% 줄어든 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도 당분간 힘든 싸움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등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시장의 뜨거움을 관심을 받았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에 대한 결론이 양측의 결론을 끝내 내리지 못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비롯한 상해 종합지수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도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지난주 2100선이 지지됐던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2100선이 또 이탈이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2080선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의 파장이 더욱더 큰 상황인데요. 게다가 중국도 6월 1일부터 관세 인상 맞대응을 예고하는 속보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안의 약세 영향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80원까지 돌파한 상황 속에서 오늘 월요일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38% 하락한 2079.0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 반면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는 장중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약보합 마감입니다. 42,6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셀트리온도 3% 넘는 하락 속에서 19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도 역시 4% 넘는 하락 속에서 33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모비스는 2.05% 하락한 21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1% 하락한 708.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4% 넘는 하락 속에서 67,4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신라젠도 2.61% 하락한 55,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강보합권 마무리가 되면서 52만 8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비스도 5% 넘는 상승으로 시장에 선전을 하면서 17만 9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까지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함께 좀 점검을 했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다시 또 하락을 맞았습니다. 고위급 협상에 대해서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거기에 아시아 증시 안에서는 우리 시장에 대한 낙폭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한국 시장은 상당히 약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운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 시장이 해외 증시가 강하게 갈 때 그렇게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오늘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서 장중에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또 운도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흐름이 나오지 못했고요. 종목들의 흐름도 상당히 약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역시 어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역시 한국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는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은 역시 한국의 자체적인 부분보다는 해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상당히 약한 장이었고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홍 대표님께서도 시황을 점검해 주셨을 때 2150과 그리고 2100 사이에서의 부분을 좀 짚어드렸는데 2150선으로 반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방 쪽으로 떨어지면서 2100선도 이탈이 됐고 2090선, 2080까지 좀 떨어지면서 일단 하방 쪽으로 좀 꺾일 때는 더욱더 크게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전반적인 큰 시황 안에서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좀 총평을 해드렸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분석 오늘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서 봉춘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늘 우리 시장 좀 참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안에서도 참 운이 없었다라고도 또 평가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매도 속에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시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등락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 후에 음봉 마감했고요. 121선을 확실히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지 못한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하락 출발 후에 반등이 나왔었죠. 플러스권까지 진입을 했다가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121선을 이탈했고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하면 역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수가 하락할 때는 결국은 코스닥이 더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역시 그 개별주들의 어떤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4대 업종이 전반적으로 다 약했어요. 4대 업종이라고 하면은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 4대 업종이 상당히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가 약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특히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금융 이렇게 일부 업종이 상승한 업종이 있었지만 대부분 업종이 약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역시 수급이 좋지 못한 가운데 지수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고요. 전부 매도를 했죠. 물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조금 매수를 하는 흐름이었지만은 시장의 어떤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 중에서 전반적인 종목들의 흐름, 대형주의 흐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만든 게 해외 증시다. 수급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만든 것이 해외 증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상당히 약했죠. 그러면서 시가부터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중국 시장 역시 따라가는 흐름이었어요. 결국은 중국도 강하게 낙폭을 키우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약세를 만든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어떤 수급, 코스피나 코스닥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해외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외 증시의 흐름을 만드는 게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만들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들이 나오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좋지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 발언들을 하면서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전에 지수가 상승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립서비스로 인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그런 경향도 크다. 그랬는데 언젠가는 반대의 어떤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만들었던 원인이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인이 결국은 미중 무역 협상까지 가야 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의 결론이 좋게 나오지 않는 한 이 흐름이 쉽게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미중 무역 협상의 어떤 그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벌어놓은 상태죠. 그래서 향후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놨다고 합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의 위치, 현재 상태의 지수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낮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장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 지수의 위치, 그리고 현재 시장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좋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화면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하락, 음봉 마감을 했죠. 결론적으로는 하락했다. 그리고 121선을 확실히 이탈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한 흐름을 보였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 안타까운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120선을 이탈했죠. 금요일에 120선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오늘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반등이 나왔었어요. 플러스권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쭉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힘없이 쭉 빠지는 흐름이었는데요. 코스피의 반등이 전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반등할 때 같이 좀 따라갔다가 결국은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니까 따라간 흐름이에요. 결국은 코스닥이 더 약한 흐름이 나온 것이죠.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생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은 시장이 계속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시장이 상승할 때는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 하락할 때는 코스닥이 훨씬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상당히 크죠. 자, 이런 흐름을 만든 게 역시 수급적인 흐름인데요. 오늘 외국인들 기관 전부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했지만은 큰 의미가 없는 그 정도 숫자죠. 뭐 2,300 정도 계약을 매수를 했는데요.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장의 어떤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었죠. 그리고 수급이 이렇게 나오게 만든 게 결국은 해외 증시였었죠. 지금 자, 미국 선물이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도 1%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자, 중국도 결국은 1.21% 하락 마감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해외 증시, 미국 선물이 좋지 않았었고요. 중국 시장이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흐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업종의 흐름이 좋지 못했어요. 자,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약했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의 특히 대형주들, 대표적인 4대 업종이죠.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자, 이쪽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 업종이 좋지 못했어요. 거의 다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자, 일단 운송장비 보실까요? 운송장비가 그나마 가장 강합니다. 자동차나 이쪽에서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나마 좀 버티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121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그런데 전기전자 121선을 이탈했죠. 그리고 화학 확실하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철강금속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중기 추세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만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결국은 하락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4대 업종이 좋지 못하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지수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불안한 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 증시의 최근의 흐름이
좋지 못하죠. 결국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존스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점에서 꺾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시면은 해외 증시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점도 빨랐고요, 낙폭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더 늦게 상승했고 더 작게 상승했지만 하락할 때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이죠. 원화 약세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어우러진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에는 그 북한과의 어떤 그런 흐름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 자체적으로 상승할 만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의 흐름을 보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코스피를 개인이 매수하고요. 코스닥도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어떤가요? 외국인들은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정도 수준.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매도하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죠. 개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데 외국인들은 수급적으로 특별한 흐름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외국인들의 최근에 단기적인 어떤 선물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낙폭이 워낙 컸어요. 사실 지수가 여기까지 빠지면은 좀 안 되는 흐름이었었죠. 금요일에 버티면서 2100선을 지켰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장중에 해외 증시가 이렇게 약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소폭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운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발언들, 좀 강성 발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한국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어우러진 것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흐름, 전반적으로 4대 업종이 아주 무너지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지 못했고 흐름이 좋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모습,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만 매수하는 어떤 흐름, 여기에 외국인까지 매도를 하게 된다면 흐름이 더 좋지 않게 되겠죠. 결국은 개인이 매수하는 이 트렌드가 유지가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은 결국은 반등 없이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해외 증시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코스피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해외 증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은 현재 특별히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해볼 만한 어떤 노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움직임이 나온다. 일단은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양시장에 대해서 시황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확실하게 좀 오늘장에는 이탈이 됐다라고 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 이후에 재하락하면서 더욱더 하락폭이 커졌던 상황입니다. 역시나 120선의 확실한 이탈을 좀 보여줬던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수급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좀 폭의 하락으로 양 지수에 대한 지수 하락을 좀 견인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대외적인 이런 전반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 좀 살펴봐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내일장도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초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의약품에 속한 종목이죠. 일단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던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빠지면은 아예 더 빠졌을 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면은
기회를 활용해서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자는 지금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미보유자는 굳이 덤빌 필요가 없죠. 상당히 위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 않아요. 이 종목도 개인만 열심히 매수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역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으로는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슈가 많은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는 삼성전자 상무 2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보안 책임자가 구속이 됐죠. 어쨌든 그런 악재들이 발생하면서 계속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굉장히 여러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은 회생을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그런 사건들이 끝나고 좋은 흐름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요. 역시 이 종목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어요.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적정주가가 94,200원입니다. 현재 주가가 285,000원이죠. 이 정도로 하락했는데도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되고 크게 상승했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점 부근에 왔을 때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에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예상이 맞지 않은 흐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점에 갔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 온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조정을 받았다 반등이 나올 때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마무리 반등 정도가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거래가 정지되기 전에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 짧게 그렇게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은 직전 저점을 이탈할 것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결국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멀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차트인데요. 지금 오늘 28만 1,000원까지 기록을 했어요. 자, 직전 저점이 28만 1,000원이죠. 이탈을 하지 않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엄청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고요.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매수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에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종목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60만 원까지 갔었지만 10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그런 예측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삼은 게 결국은 바이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쪽, 특히 바이오의 가장 선봉에 선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업이 언젠가는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에서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거나 정말 지금 현재 그렇게 가격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거품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불안한 감이 많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이제 상장이 유지되면서 이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검찰의 수사가 계속 되고 있고 향후에 또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엄청난 가치 주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저점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고평가되어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저점하고 비교하면 아직도 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더 빠지면은 던지거나 아니면 반등했을 때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넷게임즈입니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현미경을 통해서 이 추천주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있는 종목이죠.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승 이슈는 역시 넥슨의 매각 이슈죠. 넷게임즈 그리고 넥슨 GT 두 종목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번 조금 그 매매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최근에도 또 추천을 한번 했다가 본전에 매도를 했는데 조금 더 참을 걸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오늘 이 상승이 나온 이슈는 15일에 본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 입찰을 했었고요. 이제 그 본 입찰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본 입찰을 앞두고 상승한 것입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속 들고 갈 필요도 없고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기간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촉박해요. 그래서 뭐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장에 갑자기 급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은 되겠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가능한데요.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어떤 그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그 촉박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있지 않으면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도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15일 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역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오늘장도 역시 하락하면서 4% 넘는 하락 속에서 28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유자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지만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엔 최근에 뭐 매각 이슈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흐름도 뜨겁습니다. 오늘 넷게임즈는 22% 넘게 올라오면서 12,25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매각 이슈 전에 15일 전까지 좀 처리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시고 보유자는 적당히 매도 이후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역시나 현재 구간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교육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됐는데 오늘은 또 봉투 선생님의 SM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역시 오늘도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그 방식인데요. 분석 방식의 순서와 이해를 서술하라. 이런 그 질문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식의 순서와 이해를 서술하라. 자, 분석 방식이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초보 투자자들은 대부분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아무 순서가 없어요. 차트만 보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이랄 것도 없죠. 차트를 보고 강하게 가는 놈들을 따라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얘기를 듣고 무작정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순서를 정립해서 정확하게 매매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나 종목을 분석할 때 정확한 어떤 순서를 알고 접근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바로 수급 분석입니다. 그래서 수급 분석을 통한 시황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가치 분석입니다.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업종이라든지 뭐 기업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또 적정 주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종목을 매수할 것인가를 판단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가격대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순서에 입각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 단계가 수급 분석인데요. 수급 분석은 곧 시황 분석입니다. 수급을 분석한다는 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개인, 이런 그 수급의 어떤 흐름을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급을 분석을 하는 이유를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을 분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황을 분석하는 이유는 투자 여부와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좋다고 하면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다고 할 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자 여기가 저점이고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장의 100% 비중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에 횡보를 하거나 조금 애매하다 그랬을 때는 뭐 50% 정도 비중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지금부터 시장이 계속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매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비중을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부와 비중을 결정하는 그런 그 요인이 된다. 수급 분석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 투자의 어떤 시점과 비중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그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급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시황을 분석하고요. 이렇게 시황에 의한 매매를 해야지만 성공의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수급이라는 건 결국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수급이지 않습니까? 자, 현재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준다 그러면은 확실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겠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지 기관이 더 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시장이 더 갈 것인지 아니면은 멈출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급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지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예측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상승 추세다 그랬을 때는 역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게 되겠고요. 보유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가능하겠죠. 반대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매도 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그런 시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급 분석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급 분석은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가치 분석인데요. 가치 분석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가치 분석을 왜 하느냐? 가치 분석은 업종 발굴과 종목 발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 분석, 기본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어떤 업종 선택과 종목 선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을 발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분석, 가치 분석이라는 것은 현재 이 업종의 업황의 흐름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인지, 그로 인해서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꺾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흐름에 있는 업종,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하고 그 업종 내에서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종목을 발굴해내는 게 결국은 이 가치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활용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차트에 매몰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가치 투자에 또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에 매몰되다가 보면은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매매를 하게 돼요. 무작정 묻어놓고 계속해서 가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을 하다 보면 결국 수익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장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시황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만 반드시 가치 투자를 해야 확률이 높고 효율성 있는 그런 매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까운 예로 2008년이나 1998년 이렇게 지수가 대폭 나가는 시기가 있었죠. 2008년만 하더라도 당시의 흐름, 시장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던 게 조선주들이었었죠.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이지 않습니까?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수가 하락할 때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물론 향후에 다시 그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 시간만큼 엄청난 그 시간 낭비를 했다는 것이죠. 고생을 했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지수가 크게 다운되면 아무리 가치 있는 종목이라도 결국은 같이 꺾인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자 이렇게 우량주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가치들도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나는 묻어놓고 10년 이상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결국은 수익 나면 돼. 그런 분들은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10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최소한 큰 사이클이 한두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다시 본전 이상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6개월, 1년, 2년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지수가 상승할 때만 가치주에
투자를 하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투자도 결국은 시황을 참고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은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죠.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매수매도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최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시장의 상태를 점검하고 현재 시장이 갈 수 있는 흐름을 점검한다. 그리고 나서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매수매도 가격을 설정한 게 바로 차트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 이 현재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좋은 흐름이죠. 그리고 가치 있는 업종에 가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미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아무리 가치 있는 종목이라도 접근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언제 저점을 찍고 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저점을 찍고 반등을 나오는 그런 시점에 매수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주는 그런 구간에 정확히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차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순간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경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황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하고요. 물론 수급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자, 가치 분석을 통해서 업종이라든지 종목을 선정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격을 설정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훨씬 확률 높은 매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을 통해서는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답변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수급 분석과 그리고 가치 분석, 차트 분석에 대한 이 3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9분 지나면서 오늘 월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지 이제 9분이 지난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급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요. 앞서서 미국 선물 지수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뭐 다우 지수와 S&P는 2%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2% 넘는 급락 속에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선물 지수도 역시나 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야간 선물도 빠지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교착의 3대 지수 급락 출발이 됐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런 제재, 중국 쪽에선 보복 관세의 액션으로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의 미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 소식이 좀 크게 작용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급락 출발했다라는 상황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131님의 질문입니다. 드림텍을 매수가 16,000원의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드림텍 종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드림텍은요, 4% 가깝게 빠지면서 2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자, 봉주 선생님은 드림텍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리락을 앞두고 있죠.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슈만 적당히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권리락까지 시기까지 가지고 있어가지고 굳이 뭐 무상증자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매매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있을 때 적당히 정리를 하고 다시 보는 게 낫겠죠. 이 종목이 특별히 뭐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16,000원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뭐 매수가가 아주 낮다, 뭐 아주 나쁘다 그렇게 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쨌든 괜찮습니다. 운이 좋은 흐름인데요. 매수하고 나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죠. 이게 무상증자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이 좋다고 하면은 뭐 무상증자를 받아도 되겠죠.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현저히 낮다. 뭐 그랬을 때 저평가됐다. 그랬을 때는 매수를 공모를 받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불안한 면이 있죠. 지수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상장할 때까지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중에 주가가 혹시 다운되면은 다시 매수를 하고 아니면은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 홀딩하는 건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드림텍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부상증자와 권리락 이전에 대해서 좀 매도를 궁금해하셨는데 일단 현재 구간에서 수익 구간입니다. 매도 이후에 다시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0628님의 질문 확인할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가 52,0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일진 머티리얼즈는 2.26% 하락한 32,5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워낙 높으신데 현재 종가가 지금 손실이 꽤 크거든요. 자, 봉수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시고 향후의 흐름 봐서 다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뭐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완전히 꺾이는 흐름이라서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히 흐름이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수소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가까지 본전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든 흐름입니다.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역시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52,0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도 좀 좋지 않았어요. 뭐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승한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죠. 5,200원, 5,400원대에서부터 6만 원이 넘게 1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꼭대기 부분에서 매수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죠. 손절 짧게 봐야 되는데 계속 홀딩입니다. 결국 지금 마이너스 35%인데요. 흐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서 더 빠지면 손절하자는 것이죠. 차라리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는 겁니다. 현재 어떤 흐름을 바꿀 만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대기업들에서 2차전지 쪽에 진출한다 하면서 더 좋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대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향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가긴 할 겁니다. 그런데 더 계속 하락하는데 홀딩하면은 결국은 손실만 커지고 다시 어떤 그 매수가까지 오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본전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아쉽게도 좀 F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손실이 좀 크시기 때문에 반등 시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에 대한 의견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1962님의 질문이고요. 진양화학을 6,200원에 비중을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진양화학은요, 보합권 마무리고요. 4,00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 진양화학도 현재 구간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인데, 자, 봉수 선생님, 진양화학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4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이너스 35% 정도입니다. 일진하고 비슷하죠. 어쨌든 좀 상당히 낙폭이 큰데요. 계속 하락하면 홀딩하지 마세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6,2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추격 매수하셨죠.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점 부분이에요. 상승했던 이유가 이게 오세훈 테마로 움직인 겁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총선까지도 아직 멀었고요. 대선은 더 멀었죠. 그래서 당분간 특별히 강하게 움직일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올해 하반기 정도에 다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세훈 전 의원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종목들이 크게 또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그때 접근하자는 것이죠. 당분간은 크게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을 홀딩할 필요는 없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수의 흐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흐름까지 좋지 않다면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5% 반등했을 때는 적당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40% 정리 후에 당분간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양화학에 대해서도 진단해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학점 F학점 확인됐고요. 진양화학도 현재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반등 시엔 마이너스 15% 손절, 또는 더욱더 하락 시엔 4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가격대 잘 참고하시고 관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갑니다. 끝자리 8984님의 질문이고요. 솔로에타를 5,750원에 비중을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솔로에타의 종가는요, 17%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4,52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최근 지수의 상황도 그렇고 역시 종목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은데 꽤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25%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빠지면 손절하자는 것이죠. 최근에 그래픽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교수가 그래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희박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좋지 않은 얘기를 하면서 그래픽 관련주들이 전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워낙 강합니다. 그런 어떤 그 이슈가 논란이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그래픽 관련주들이 단기에 그냥 완전히 계속 끝나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설프게 정리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확실하게 더 빠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역시 한번 홀딩했다가 본전에 매도를 하자는 것이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5,7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추격 매수 하셨죠. 상당히 잘못된 매수입니다. 이런 데서는 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다리셨으면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악재든 뭐든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작정 좋을 때 떨어졌습니다. 이거 상당히 잘못된 거고요. 9번 성공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이게 전 재산을 다 날릴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고요. 반등이 나오면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정리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더 빠지면 여기서 심하게 빠지면 흐름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매수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전략을 쓰기가 어려운 흐름이고요. 비중도 많습니다. 본전 매도하시거나 마이너스 25%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재매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솔로에타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F학점이고요. 최대한의 반등을 좀 이용하셔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5%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더불어서 매수가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3대 지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초반보다는 조금은 낙폭을 만회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빠지고 있고 현재 야간 선물이 266.70까지 또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준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워낙 과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장만 봤을 때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외 증시가 무너지면서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서의 어떤 그 악재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 밤의 결과가 내일 시가를 결정하겠지만 내일 장중에 미국 선물과 중국 시장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그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이후에라도 해외 증시가 반등이 나온다면 한국 시장은 단기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추세는 이미 결정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미련 갖지 마십시오. 다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오늘 밤 해외 증시의 미국 시장의 결과 그리고 내일 장중에 미국 선물과 중국 시장이 결정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을 만드는 게 결국은 해외 증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외 증시를 보면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리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무턱대고 많은 비중으로 현물을 매수한다거나 그렇게 대응할 구간은 아니고 추세적으로는 이미 꺾였다고 보기 때문에 추세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락 추세 안에서 단기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여전히 해외 증시에 대한 변수 그리고 장중에는 중국 상해종합지수에 대한 흐름까지도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구간은 S&P와 나스닥 모두 2% 넘는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